정부가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20% 2,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의 영향으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5명으로 엿새 만에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감염이 이어져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서울 강북구 고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 협의에 나섰습니다. 일률적 소급 적용이 아닌 추후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해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은 윤석열 대권 배제설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뒤 여론조사 결과와 합산해 오는 11일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가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검찰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 초기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며 오늘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배송 출발 시간을 늦추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택배사가 기사들을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택배노사는 내일 분류 인력 투입 등을 다시 논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정부가 신도시 등의 개발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LH의 조직 개편안은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LH 땅 투기 사태 발생 이후 3개월여 만에 LH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월 초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LH 혁신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을 기존 7명에서 LH 전체 임직원 9,6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전관 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 약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의 수의 계약이 금지되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LH의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토지와 주택개발 부문의 LH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해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개발 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입지 선정 이후에 보상과 부지 조성, 택지 공급 등은 LH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시설물 성능 인증이나 정보화 사업 등의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정보공사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능 조정과 함께 인력을 20% 2,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1,000명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한 겁니다. 네, 앞서 정부가 해체 수준의 환골 탈태를 언급했는데 LH 핵심 기능에 대한 개편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LH 사업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지, 즉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주거복지 핵심 기능 3개와 기타 사업입니다. 정부는 존치되는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조직 개편 대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1안과 토지와 주택을 두고 주거복지를 분리하는 2안, 또 주거복지를 모 회사로 하고 토지와 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3안입니다. 앞서 지난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LH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정부 측 조직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풀 해법이 맞느냐는 민주당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서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및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난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군 검찰 등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 공군 군사 경찰뿐 아니라 공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부 대변인은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한 조사는 왜 빠졌느냐는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군 검찰은 제외했었는데요. 이후 지난 주말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군 검찰은 군사경찰로부터 이중사 성추행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자료 검토를 거쳐 조만간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오후에 국선 변호인을 군 검찰에 고소한다는 계획이죠. 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첫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직무 유기 등이라고 말했는데요. 첫 국선 변호를 맡은 변호인 A씨로부터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앞서 공군은 숨진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 법무실 소속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A씨가 휴가 등의 이유로 변호인 역할이 제한된다고 얘기하자 지난달 중순쯤 두 번째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일주일 뒤에 이중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 두 변호사가 이중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2달여간 20여 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부터 유족 측이 2차 가해 의혹 당사자로 고소한 공군 부사관과 추가 성추행 의혹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중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거나 사건을 축소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준이 등 2명도 국방부 검찰단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2일부터 공군 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늘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주말 700명대 중반까지 급증했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500명대에 이어서 오늘은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지난 주말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신규 환자 400명대 기록했다고요? 네,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5명입니다.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평소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주말 효과의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안정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54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3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49명, 경기도 146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310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경남 27명, 대구 26명, 제주도 13명 등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2명이 늘어서 이제 152명이 됐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모두 65명입니다. 네, 휴일 영향으로 백신 접종자도 많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1차 접종자는요, 3,000명이 조금 못 됩니다. 또 2차 접종을 따로 마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위탁받은 동네 의원 등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제가 휴일이라 많은 곳이 문을 닫았고요. 또 지역 접종센터 역시 운영 시간을 단축한 곳이 많아서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책임자가 모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백신 접종 계획 그리고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한 뒤에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조기 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 정리해서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네, 비수도권 코로나19 발생 상황 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유흥주점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가족과 모임, 직장 등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대구 유흥주점과 관련한 확진자가 좀 300명을 훌쩍 넘었군요. 네, 지난달 19일부터 유흥주점 집단 감염이 시작돼 벌써 2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종사자와 이용자의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자와 종사자,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유흥주점 집단 감염 규모는 모두 316명에 이릅니다. 특히 대구 유흥주점 감염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는데요.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1.5에서 1.7배 강하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성구의 바 형태의 주점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종업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직원과 손님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반복하면서 대구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유흥주점 집단 감염은 대구뿐만이 아닌데요. 경남 김해와 제주에서도 유흥주점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노래 연습장에서 3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동호회와 교회, 학교, 가족 모임 등을 통해서 10명 안팎의 일상 속 연쇄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부터 만 60살에서 64살 사이 예약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또 30살 미만 군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불광동 위탁의료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연령대가 더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병원에서는 방금 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접종을 기다리는 인원으로 다소 소란스러운데요. 오늘 이곳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한 인원은 모두 50명으로 60살에서 64살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곳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만 60살부터 64살 사이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접종이 시작된 390만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310만여 명, 전체 78.8%가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이 연령대인데 예약하지 못하신 분은 자녀 백신을 예약해 접종해야 하는데 위탁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도 자녀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살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이 발표되면서 접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계열 백신으로 변경해 7월에서 8월 여름방학 중에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만 30살 미만 군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과 사전 예약도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91개 군 의료기관에서 30살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41만여 명 가운데 접종 희망자는 35만여 명으로 전체 86.5%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국방부는 전단팀을 꾸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또 오늘 30살 미만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전체 군장병 55만 명 가운데 87% 정도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군장병 가운데 30살 이상 접종 희망자는 이미 지난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예약도 순조롭습니다. 오늘부터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경찰, 소방을 비롯한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또 만성신장 질환자 등 19만 명이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은 15일까지 이뤄지는데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예약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상반기에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동 위탁의료기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 증상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 통제를 찾는 사람이 급증하자 정부가 관련 제품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제재 수급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일단 이달까지는 지금의 재고량으로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40%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영국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방역 지침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오는 1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40%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at figure, around 40% more transmissible, it is indeed, that's the latest advice I have. That means that it is more difficult, obviously, to manage this virus with the new Delta variant. 그러면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 때문에 이달 21일 방역 관련 제한 조치를 모두 풀려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까지 마칠 경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ultimately, it does make the calculation more difficult for the 21st of June, but it doesn't change our strategy, which is we all need to go and get vaccinated. 행콕 장관은 앞으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재택근무를 독려하는 조치들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률 세계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방역 지침인 실내 마스크 착용도 오는 1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하지만 이날부터 시작된 12세에서 15세까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학교 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이 오늘부터 택배 분류 작업 전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요. 택배노사가 참여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일 회의를 열고 분류 인력 투입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택배 물류센터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도 용인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홍 기자 나가 있는 센터 역시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거부한 것이죠. 어떤 변화가 오전에 있었습니까? 네, 평소라면 오전 7시부터 각 택배기사들이 각자 구역에 배송할 물건들을 분류하느라 분주했을 텐데 오늘 아침엔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른바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투쟁에 나선 건데요. 직접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대리점 측이 분류해 놓은 물건만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평소에 배송 물량이 많지 않고 또 대리점이 주말 사이 미리 분류 작업에 나서면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택배 노조 소속 기사 50여 명은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 작업을 아예 거부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이곳 물류센터에서도 오늘에서야 분류 인력 6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엔 물건을 분류하기 위한 레일이 멈춰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국 택배노조는 오늘부터 노조원 6,500여 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분류 작업을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분류 작업을 실제 거부하는 집단 행동에 들어가면서 파장도 예상됩니다. 택배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은 전국 택배기사 5만 5천여 명 가운데 11% 정도로 추산됩니다. 전국적인 물류 대란은 아니지만 택배 운송에 차질을 빚는 곳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류 인력 투입 문제를 두고 추가 회의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 또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가 내일 회의를 진행합니다. 분류 인력 투입 또 표준 근로계약서 등 당면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지난해부터 과로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택배 노동자가 잇따라 쓰러지자 1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위한 1차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택배사가 전담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노조 측은 1차 합의가 이뤄진 지 5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현장에선 85%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CJ와 로젠택배 등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사측은 당장 인력 투입 등 합의안 이행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CJ 대한통운은 4,000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각각 1,000명 등 적지 않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나간다는 겁니다.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일 회의를 열고 분류 인력 투입과 택배요금 현실화 방안 등이 담긴 합의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 택배물류센터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오는 9월 말쯤부터는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거래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른바 거래소의 셀프 코인 판매도 금지될 방침이어서 이들 코인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요동은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깨진 하트 이모지를 올려 부정적 기류를 촉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머스크의 이런 제멋대로 행보는 워낙 반복돼서 이젠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며 당국의 사전 고지가 실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고를 마친 거래소 투자자의 자금만 보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만 사실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내 거래소의 이른바 거래소 발행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먹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럴 먹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거래소 코인은 7개쯤. 당국은 거래소 코인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사 코인들도 해당 거래소의 상장과 거래를 사실상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의 직간접적인 발행 코인 투자자들은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으면 디지털 휴지 조각이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약 100일 뒤 이른바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법정 통화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낙후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승부수로 보이는데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역사상 가장 많은 수천 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ext week, I will send to Congress a bill that will make Bitcoin a legal tender in El Salvador. In the short term, this will generate jobs and help provide financial inclusion to thousands outside the formal economy. 참가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이 같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어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일하면서 보내오는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송금액이 60억 달러에 이릅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막대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부켈레 대통령의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인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험이 성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국내 한 유명 가구업체가 하자로 반품된 제품을 새 것처럼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멀쩡한 제품을 재포장만 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파에 누런 때가 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소파 판매 국내 10위 안에 드는 유명 브랜드 제품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오래 쓴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을 막 뜯은 새 상품입니다. 새 가구인데도 곰팡이가 슬거나 생채기가 난 경우가 있다 보니 반품된 가구를 새 것으로 속여 파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얼룩이 아니라 그냥 뭐 서리 같은 거 낀 거라고 해서 닦으면 지워진다고 홍보를 안 된다고 하고 많이 다퉜었죠. 그런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배송한 건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식탁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 상판은 새 거예요. 근데 다리 부분 박스는 재생 박스더라고요. 재포장 박스. 반품된 소파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세제로 닦은 뒤 재포장하고 반품 들어와서 거의 8개월 이상 방치돼 있던 거 그거를 통풍하고 이런 걸로 싹 그냥 막 문질러서 닦아요. 닦아서 말린 다음에 그걸 새 상품으로 나갔어요. 가죽이 찢어지면 접착제로 이어붙인 뒤 새 것처럼 포장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좀 찢어진 데도 조금 뭐 100%는 이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미세하게 찢어져 있고 그래요. 고객한테 걸렸어.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나가다가 상처낸 걸로 막 밀어붙여요. 고깃집 가면은 딱 아는 거죠. 아 이거 반품 상품이구나. 포장을 뜯을 때마다 겁이 나가지고. 이 업체가 파는 소파 등 가구 값은 비싸게는 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멀쩡한 물건만 재포장해 팔았을 뿐 하자 제품을 새 걸로 속여 판 적은 없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손 제품을 살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저희가 절대로 다시 살려서 판매하진 않고요. 살짝 깠을 때 색상이나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재포장하는 거를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해당 업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소급을 피해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면서 후보 간의 신경전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법 협의를 진행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 10시 10분부터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방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일률적 소급 적용이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폭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 의미를 담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손실 지원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뿐 아니라 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일단 선별 지원으로 손실보상 효과를 내고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법에 따라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최종 조율된 만큼 내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동안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측을 설득할 수 있을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에 앞서 더는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골목길 그늘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손실 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보겠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부터 선거인단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의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발언들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제기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자신의 윤석열 배제 연대설을 두고 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진 의원들의 경륜과 경험이 음모론을 만드는 것이라면 대선에선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진 의원분들이 말하는 경험과 경륜이 뭔지를 제발 빨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한마디 하면 그걸 갖고 10마디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음모론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 경험 있는 중진들의 방법이라면은 저는 이 방식대로 가가지고 대선에서 못 이깁니다. 네, 그러자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경원 전 의원도 이 전 최고위원이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망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음모론이 아닌 명확한 입장을 말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제가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발언할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주호영 의원도 당대표가 될 사람은 모든 후보와 공정한 관계를 갖고 관리해야 성공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말로만 공정하게 한다고 하며 자신은 무오류인 듯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말로서만 공정하게 하겠다 하고 또 자신은 마치 무오류인 것처럼 합니다. 그런 지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시인해야 하지 나는 공정하게 합니다.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만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당원 등 선거인단 3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투표가 끝난 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는 선거인단 ARS 투표,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70%, 시민 여론조사는 30%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이 뽑히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TV조선이 주관하는 3차 TV토론회가 열리는데 후보들의 열띤 논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영선의 이준석 돌풍의 현실화냐, 중진들의 막판 뒤집기냐. 오늘부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 간의 막판 네거티브 공방도 지금 과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잠잠했던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자,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빠 찬스와 박근혜 퀴즈로 발탁되어 정당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양지만 찾아다니다가 다시 누군가에 의해 내리꽂는 방식으로 당대표 출마하는 게 젊은 정치인인가?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당이 망하는 이유.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선거인단부터 좀 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가 선거인단이 3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네. 그중에 28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에게 당비를 내시는 책임당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그 대의원분들이나 또 각 저희 지역구에서 선별한 일반 당원분들 중에도 선거인단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분들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이렇게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시게 되시고 일단 모바일 투표 먼저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모바일 투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바일 투표 끝난 그 수요일 목요일에는 ARS로 전화를 드려서 전화로 투표를 하실 수 예. 있도록 기회를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월화에는 저희 당원분들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가 있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당원들의 ARS 투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 표를 모두 합산해서 이제 결과가 금요일 날 나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선출 얘기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열기도 더해가지만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일단 이준석 후보가 어제 당원 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 그래서 이준석 비방 문자를 보냈다. 자, 이렇게 특정 캠프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나경원, 주호영 후보 측에서는 모두 다 우리 캠프하고 상관이 없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이준석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해킹 아니면 유출인데 해킹일 확률은 거의 없고 네, 없습니다. 유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좀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이기도 해서 예. 오늘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일단 좀 한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예. 유출된 것은 당원 명부는 아닙니다. 아, 당원 명부는 아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예. 저희가 각 후보 캠프에다가 그 당원들의 연락처를 안심번호로 바꾼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한정해서 거기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예. 명부를 드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성만 공개되고 이름은 가려져 있고 주소도 그냥 지역구 단위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 성명과 주소가 포함된 당원 명부는 결코 유출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당원 명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정 부분의 정보가 가려진 채로 유출이 된 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 일단 이 문자를 뿌린 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렇게 비판하는 뭐 문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돕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타겟팅돼서 선거인단에 대해서만 많이 전송이 된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저희가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유출이 됐을 걸로 의심이 가는 정황들은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아직 이거를 어제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일 전에 결과가 조사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일단 오늘 조금 더 사무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법률 자문도 거쳐서 내일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신속하고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추정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뭐 번호 자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안심번호라는 거죠. 안심번호라는데 사실 어찌 보면 하필이면 당원들한테 문자가 갔을까. 예.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문자가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특정 후보가 그거를 또 SNS에 올리거나 전파하더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그러면 경쟁자 예. 측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경쟁자가 나경원 후보니까 또 이 얘기를 했을 때 나경원 후보가 이거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처럼 나는 특정 후보 얘기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선거 과정에 이런 얘기 항상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건 조사해 보면 알아요. 당원들 한 지역에 예를 들어 샘플로 한 뭐 불특정으로 해서 당원이 한 지역에 만약에 한 뭐 1,000명이다 그러면 한 100명만
샘플해서 만약에 문자 받았냐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조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주호영,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다 캠프를 조사해봤는데 그렇게 유출된 적이 없다.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이 국민의힘 선관위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후보들 간의 열기도 뜨겁지만 이렇게 막판 네거티브 공방도 좀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나경원 후보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 발언 이후에 후보들 간 물고 물리는 공방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아침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선대위원장 뽑는 선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나경원 대표는 유승민을 싫어하고요. 이준석을 싫어하고요. 안철수는 땡기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땡기고 싶어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저는 그런 걸 이제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도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듯한 취지로 보이고 또 이준석 후보의 이러한 발언도 충분히 오해받기 쉽게 만들고 있거든요.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해라. 그럼 시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제가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관계 때문에 벌써부터 되기도 전부터 공정하지 못하다, 시비에 휩싸일 거다. 그것도 한쪽만 아니고 이쪽은 너무 친해서 이쪽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지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시인해야 하지. 나는 공정하게 합니다.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만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죠. 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조금씩 내놓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가 비단 주머니 얘기하면서도 장모의 문제가 형사 문제가 밝혀지는 게 있으면 그건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 두 발언을 엮어서 나경원 후보가 이게 이제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한 거 아니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뭔가 대선 후보에서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준석 후보 망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 당의 현재 지지율 구조를 보면 야권의 지지율 구조를 보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할 수 있을까? 저는 설령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정말로 둘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지율 구조상 배제할 수 있지 않다. 그렇게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정말 당대표가 된다면 결국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번 대선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배제하고 특히 가장 유력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런 중진 의원분들의 의혹 제기는 사실상 이거 그 자체라기보다는 좀 유승민 개파 논쟁을 한 번 더 불씨를 지피고 그러면서 좀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좀 더 증폭시키기 위한 유승민 개파 논쟁 시즌2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유승민 개파 논쟁 시즌2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나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는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들이 좀 불을 지핀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자, 이 발언이 특히 이제 직격탄이 된 것 같은데 김 전 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단 여러 가지 얘기했죠. 본인 일단 별의 순간 잡았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100% 확신 없다. 더 나갔죠. 그러니까 검사는 그런 적이 없다. 대통령 한 적 없다. 그 지금 말로는 특정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검사 대통령 언급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일단 좀 그랬던 그림에서 어긋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입당설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뭐 그걸 크게 바라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아마 뭐 이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의원들 만나고 여러 학자들 만나는데 본인은 그동안 어찌 보면 연락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연락 안 하고 있잖아요. 연락 안 한 거거든요, 결국은. 예.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사실 좀 작용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아마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늦어도 한 뭐 일주일 보름 외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벌써 한 2달 되도록 안 만난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민주당에서 뭐 선대본부장도 하셨고 저희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하셨는데 이 거대 양당 전체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거대 양당 체제를 좀 바꾸고 변혁을 하는 제3지대의 주자로 나서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 같은 모양새를 비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실망감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보면 제3지대에서 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런 뜻과 다른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실망감이다 이렇게 분석을 네, 한다는 그렇게 말씀이신 보겠습니다.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준석 후보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 부분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근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사실 대선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당 대표가 모셔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내년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결정하는 그런 그렇죠. 문제 아닐까요? 저는 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겠다라는 발언은 선거만 놓고 보면 사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실이 더 크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김종인 위원장께서 4.7 재보궐을 굉장히 압승을 하셨지만 나간 이후에 사실 국민의힘에 굉장히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꽤 많은 당원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그런 어떤 실망이나 반발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김종인 위원장 카드를 얘기한 것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중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륜이 있고 중진들에 대해서 장악력이 있는 분들 모셔서 좀 보완하겠다. 그런 정도의 취지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요. 사실은 당대표가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가거든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당대표가 제일 힘든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준석 지금 후보가 되더라도 중진들이나 아니면 어리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좀 보강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당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예. 자, 앞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제 비판 발언을 하는 것이 유승민 개파 논쟁 시즌 2다. 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현근택 부대변인님. 네. 자, 아직 그 입당도 안 한 당박 후보들에 대해서 주호영, 나경원 후보는 그쪽에 방점을 찍는 발언들을 좀 많이 네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진들의 행보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준석식 화법, 정치 예. 화법과 기존에 이제 정치하던 분들의 화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유력한 대권 주자다 굉장히 배려하거든요. 예. 친하다 하고 그쪽에도 만나자면 가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밖으로 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배려해요. 대부분 보면 그분 일정에 맞춰가지고 전당대회도 만들고 대선 후보 선출하는데 이준석 최고는 계속 그러고 있죠. 네. 난 버스 안 기다린다. 정시에 떠난다. 탈 거면 타고 말 건 말아라.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유력한 대권 주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 당대표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하다 안 친하다를 다 친하다 그래요. 안 친해도 네. 친합니다. 다 친합니다. 제가 다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사람도 안 친하고요. 이 사람 친하고 이렇게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어찌 보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안 보이던 화법인데 제가 보기에 뭐 아직 30대 중반이고 또 그동안 보면은 논쟁을 약간 즐기는 편이에요. 본인이 얘기한 게 논란이 되고 그게 또 어찌 보면 이슈가 되는 걸 편이라서 기존까지는 안 보이던 화법이다. 근데 당의 대표가 될 정도면 저는 아마 뭐 천 변호사도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이번에 대구에서 예. 탄핵이 정당했다. 네. 그 얘기도요. 제가 보기에 제일 득볼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 유승민 전 의원일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람 유승민. 그렇죠. 의원을 대구에서 보시다. 항상 뭐 예. 배신자니 탄핵의 찬성이니 그게 항상 딜레마 예.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자리가 없었죠. 기회가. 네. 근데 이준석 최고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를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다리를 놔준 거다. 유승민 전 의원한테.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승민 의원이 이준석 후보한테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에게 다리를 놔준 거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준 거죠, 사실. 예. 그러면 실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지지도 조사 결과인데요. 보실까요? 자, 이준석 후보 41.3%, 나경원 후보가 20.6%, 주호영 후보 9.7%. 자, 이걸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49.9%로 더 높은 수치가 나오고요. 또 하나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시의 탄핵은 정당했다. 물론 앞뒤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발언에 대구 경북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관심이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이 발언 이후에 이쪽 지역에서도 48.7%,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대구 경북에 계시는 시민분들께서도 그 용기 자체를 일단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아까 새로운 화법을 구사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늘 좋은 평가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예의 없다라는 평가도 받고 너무 당돌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대구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게 단순히 당돌한 것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정말 배짱이 있고 용기가 있는 친구구나. 라는 면에서 대구 경북 시민분들이 많이 반응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탄핵의 강은 사실 유승민 후보만 지금 득을 보는 게 아니죠. 예. 어찌 보면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에 오기 위해서는 꼭 한번 건너야 되는 것이 탄핵의 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지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대선 승리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대구 경북 분들의 또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구 경북에서도 특히 꼭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세요. 예.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 촉발된 우리 조국 전 장관님 논쟁 같은 걸 보면서 당심과 민심이 부딪힐 때 민심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취약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선에 이기기 위한 최적의 수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준석 후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경북에서 탄핵을 정면 돌파하려다가 못한 정치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게 가능하면은 내년 대선에 희망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당심이 민심을 좀 따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그렇죠. 지금 아마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요, 그 공통적인 게 일반 여론조사든 당원 대상 여론조사든 다른 네 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네.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 아마 최종 선거에서도 뭐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데 아마 과반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게 제가 보기엔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나 친하다, 수시로 소통한다, 뭐 KTX 같이 탔다 이런 얘기보다 이렇게 탄핵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주는 게 오히려 더 고맙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새로운 정치를 뭐 지금 뭐 세대 교체라든지 이게 대세라 그러면 새로운 화법도 저는 뭐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걸 평가해 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4일 남은 거죠? 예. 네. 이제 오늘 오후 포함해서 TV 토론 한 3차례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아마 끝까지 다 보고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1야당 전당대회 흥행물이 영향 때문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잠잠해졌던 경선 연기론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공식적으로 경선 연기를 요청했고요. 그러나 당내 찬반 의견도 좀 팽팽한 이런 상황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얘기 그리고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된 것은 최근에 있었던 당 대표 선출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전혀 선거 열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선 경선이 7, 8월에 휴가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재미없을 것이다. 국민들한테 휴가 가 계신 분들한테 이걸 좀 봐주십사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맞겠다. 연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흥행을 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자.
이것이 어느 주자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선 연기론의 실익이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당내에서 이런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텐데 지금 최문순 지사가 당내 대권 주자 가운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유를 들어보면 지난번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선이 이루어질 때가 또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흥행면에서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방송 보니까 이제 뭐 악플보다 무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라도 아마 민주당이 좀 이제 경선에 관심을 가져주면 고마운데요. 네. 그러니까 흥행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뭐 서울시장 경선 때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사실은 시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주자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관심이 가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뻔할 경우에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경선이 더 뜨거워지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자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오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너무 1위 후보가 독자적으로 그렇죠. 앞서가고 어찌 보면 이제 있는... 팽팽한 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건데 아니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처럼 갑자기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확 나타나가지고 지지율을 확 앞선다든가 이렇게 돼야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후발 주자들 생각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너무 앞서가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좀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흥행 뭐 코로나 얘기하지만 우리 뭐 작년에 뭐 코로나 그렇게 힘들 때도 총선도 다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후발 주자들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빨리 붐업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시기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난번 서울시장 우리 때도 뭐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해서 비판이 많았잖아요. 원칙을 훼손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당내 분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근택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30대 당대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에 뭔가 좀 움직인다던가 하면은 흥행면에서 조금 너무 이벤트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럴 이런 수도 얘기도 있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쟁점이 아마 이준석 그 후보랑 다른 후보들 간에도요. 그 버스를 정시에 세울 거냐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정시에 떠난다는 거고 다른 후보들은 아이 그래도 탈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 마찬가지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정해졌는데 이미 버스 탄 사람이 있고 우리는 탈까 말까 지금 약간 기다리는 편인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빨리 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차피 비슷한 논의인데 뭐 물려 있긴 하지만 저는 뭐 경선의 흥행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주자들 간의 토론 저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스탠딩 토론하고 원고 안 보고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얘기 나왔었어요. 우리도 좀 저렇게 하자. 사실은 앉아서 원고 보면서 미리 정해진 질문하는 거 재미없거든요. 미국식으로 원고 보지 말고 그냥 서서 1대1로 토론하고 지금 이준석 최고가 얘기하는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2대1 배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과거의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점잖게 토론회 하면 국민들 보려고 해도 안 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주자들 간에 방식으로 오히려 고민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는 그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토론 방식 같은 거는. 그런 걸 좀 차용해서 하면은 흥행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가되 흥행을 어떻게 할지 토론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최근에 제일 관심 많은 거는요. 1대1로든 2대1로든 사람끼리 주제를 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은 관심 가게 돼 있어요.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지금 경선 연기론이 잠잠해졌다 다시 지금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의미한 논의가 아닌가. 왜냐하면 1등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뭐 여의도에서 본인은 아웃사이더다, 당내에 세력이 없다는 얘기 하셨지만 이미 압도적인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된 게 오래되면서 이재명계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도 이미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당연히 이런 경선 연기론에 이재명 지사 본인이 오케이 하지 않는 한 동의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나 이런 분들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다. 나름대로 군부를 떼서 이재명 지사로 하여금 동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시지만
방금 우리 홍근태 변호사님 말씀도 들었듯이 뭐 꼭 동의를 해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기는 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될 리가 없다. 네.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 2달 후에 된다고 해도 지금 워낙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달 후에 해도 불리할 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그럴 가능성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9월에 경선을 하면 9월은 우리가 정기국회 시즌이거든요. 예.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데 9월, 10월에 경선을 하면 그걸 다 지나가 버립니다. 11월에 하게 되면. 근데 여당이 지금 어찌 보면 5월에 그러니까 3월에 대선하고 정기국회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에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 그러면 여당의 시간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한테 그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본다 그러면 굳이 이재명 지사는 그런 아마 생각으로 정기국회를 이렇게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를 포기한다? 그거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두 분 다 일단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한 논쟁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주말에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인데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 면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복지 후진국에서는 복지적인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중에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자체가 후진국에서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고요. 오히려 충분한 복지 재원이 갖춰진 나라들에서 기존의 복지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복지가 과연 이제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이냐. 물론 이 논의가 10년, 15년 전이었다면 이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어떤 보수 정당이든 뭐 진보 정당이든 가리지 않고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과연 복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우리 복지 체제가 그렇게 후진적이냐. 아마 거기에는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낙연, 정세균 후보 같은 분들도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후진국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지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권의 다른 그 대권 주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후진국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발끈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저부담 저복지국가인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산재 사망률이라든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승민 의원도 그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된다. 그 말은 아직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라는 것인데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오세훈 이런 분들이 보면은 안심소득, 공정소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마 강령에 기본소득이라는 거 넣은 것 같고 그 말을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기본소득 논쟁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근데 그거를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별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결국은 그 금액을 어떻게 줄 거냐 이 얘기지. 큰 틀에서는 어쨌든 틀 안에 기본소득 그 큰 틀 안에는 들어와 있는 논쟁이라 보고요. 거기에 아마 찬성 반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후진국이라는 단어 자체에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부담 저복지 국가 그걸 어떻게 중부담 중복지로 갈 거냐 그 고민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도 지금까지 계속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돈다. 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재난지원금 얘기가 다시 좀 떠오른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2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국민 지원금과 함께 대체휴일법이 6월에 곧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심을 돈으로 달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 논쟁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 민생을 두고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며 정책 불신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마치 재난지원금 때문에 투표하는 것처럼 폄훼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대체율 확대법을 6월 중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재난지원 지급과 대체휴일제 시행은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뭐 이런 쟁점들이 항상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왕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거면 선거 직전보다는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 직전에 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하다 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단순히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선거 직전에 어떤 대규모 재정 지출이나 대규모 SOC 예산을 약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정치에 굉장히 나쁜 선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당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국면으로 돈풀기 선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아무리 어떻게 좋게 포장을 하더라도 포퓰리즘 논쟁을 피해갈 수 없고 특히나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 영업에 네. 제한을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급 지원은 멀리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만을 유독 강조하고 고집하시는 것은 결국은 실제 어떤 피해를 뭐 보상해 드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신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정이 손실보상법 논의를 했는데 이거 소급 적용보다는 뭔가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처리가 안 되는데 재난지원금 얘기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저는 이 손실보상금이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쟁점이 그러냐면 되면 한마디로 안 얘기하면 소급 적용 안 한다는 얘기는 코로나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팬데믹이 왔을 때 하겠다는 거고 예. 이미 지나간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법을 왜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로 해서 힘들었는데 이거를 보상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재정이 문제죠. 아마 이게 제대로 보상을 하면 수백조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당에서도 그렇게는 못하니까 전 국민에 일단 하자 아니면은 뭐 지난번처럼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뭐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손실보상 선지급이다. 그리고 나중에 손실보상 만들어서 부족한 만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만들면서 이거를 코로나에 적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이거 왜 만드냐 차라리 예. 지금처럼 재난지원금으로 그냥 하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취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번 코로나에 손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이번 손실보상법의 예. 가장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급 적용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몇 프로 해줄 거냐. 예를 들어서 손해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50% 해줄 거냐, 30% 해줄 거냐 그게 쟁점이 돼야지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건 법을 만드는 방향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급보다는 보상의 범위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이 논의에 대해서 국민들 생각을 YTN이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가 38%,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가 33.4%고요. 지급 반대가 25.3%입니다. 이 결과치를 보면은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가 찬성이 38%입니다만은 취약계층하고 지급 반대 이걸 합하면은 58.7%거든요. 네, 근데 양쪽 논의가 다 일리가 있죠. 이게 참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당의 입장이랑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물론 모든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타격을 심하게 입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업종들이 그래도 버텨내야지만 고용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고기가 나오는 어장을 지키는 것이 길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꽤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런 고용 유지의 중요성, 특히 취약계층과 취약업종에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 중요성을 느끼고 계신다고 보고요. 저도 현 변호사님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손실보상법 이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팬데믹에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누가 납득하시겠습니까? 전 국민 중에 누구도 납득 못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 국민에게 돈을 나눠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취약계층, 취약업종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에 대한 손실 이 부분을 소급해서 굉장히 폭넓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개 가정에 조금씩 돈 나눠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가뭄의 단비지만 예. 그것보다도 결국은 물고기가 나오는 어장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잠깐 한마디만 하면요. 근데 아까 지금 그 해석을 하시면서 전 국민 38%, 그다음에 찬성 반대 합쳐서 뭐 50%. 그건 저는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예. 그러냐면 찬성이 두 개 합쳐서 71%고 반대가 25%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볼 찬성 수도 있고, 중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보편이냐 이렇게 가져야지 전 국민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 이 제가 왜 여론조사 해석 그렇게 자체- 합했냐면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자고 야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데는 대부분 맞는데 이거를 선별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합산한 만약에 건데. 해석을 하시면 예. 지금 그러니까 보편으로 선별해서 주자는 것과 반대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 이미 물론 찬성 그렇죠. 반대로 예. 완전히 입장이 예.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보편 지급 반대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시는 건 예.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는 예. 거죠. 어쨌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가 38%고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가 33.4% 그리고 아예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25.3% 그렇죠.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 얘기 들어본 것 중에 아마 직장인들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휴일법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이번 달 안에 꼭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체휴일법 국민의힘에서도 뭐 반대하는 건 아니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입법으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시행 시기 같은 거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더 원활해지고 있고 예. 이제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섣부르게 시행하다 보면 또 국민들에게 좀 방역 수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그널을 네.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법은 당연히 통과시키되 그 여러 가지 방역 어떤 그 수치들이나 접종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시행 시기를 좀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시행 시기를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달력 보면은 좀 깜깜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휴일이 다 토요일, 일요일과 겹쳐서 시행 시기를 뭐 7월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빨리 만들어서 예. 빨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뭐 여야가 의견은 지금 동일한 상태고 시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가 485명 추가돼 누적 14만 4,6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54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3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958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759만 8,787명입니다. 2차 접종은 추가 없이 누적 227만 9,682명을 유지했습니다. 30세 미만 장병 41만 4천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30세 미만 병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기도 분당 국군 수도병원을 비롯해 전국 군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기본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돌입했습니다.
30세 이상 장병의 경우는 접종을 희망한 11만 6천여 명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성인 70%의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히겠다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6월을 행동의 달로 정하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정점대의 5분의 1 수준인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5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인다며 새로운 목표를 내놨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현지 시각 6일 기준 성인 한 차례 접종률은 63.4%, 완전한 접종은 52.5%인 1억 3천여 명. CNN은 하루 57만여 명이 맞아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37만 명가량만 접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20만 명 이상이 더 맞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백악관은 6월을 행동의 달로 정하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Including new commitments from child care providers across the country to provide free, drop-in child care to allow parents to get vaccinated. Extended hours at local pharmacies for vaccinations, including many pharmacies that will be open 24 hours every Friday, starting next week.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물론 대통령 부인과 감염병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박사까지 현장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성 경고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집중치료실을 찾는 청소년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접종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포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 4월 한 공군 부사관이 부대에서 백신을 맞은 뒤 10분 만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를 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사관 측은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 접종을 거부했는데 대대장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맞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상 증세 신고 접수도 한 달 뒤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군의 늑장 대응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보면요, 이 백신을 맞게 된 경위부터 석연치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김해 공군 비행 소속 A 상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건 지난 4월 20일입니다. 앞서 A 상사는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전화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평소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었고 일반 독감 백신을 맞아도 2, 3일을 앓았던 터라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 상사가 결정을 바꾼 건 지휘부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A 상사 측은 직속 대대장이 전화에 백신 접종 여부를 재차 물어보며 사실상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동의하신 네 분하고 저희 남편하고 그 스피커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접종에 대해서 강요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남편은 그럼 맞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백신을 맞았고 우려한 대로 곧바로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접종 10분 만에 메스꺼움과 두통, 가슴 통증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튿날 새벽에는 호흡 곤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상사 측은 대대장 강요에 의한 접종으로 결국 쇼크 증상까지 왔다며 소속 부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공군이 백신 부작용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늑장 보고를 했다, 이 같은 주장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 상사가 백신을 맞은 건 지난 4월 20일입니다. 곧이어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만 정작 소속 부대가 정부의 이상 증세에 관련 신고를 한 건 한 달이 넘어선 시점이었습니다. A 상사 측은 공군이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해 고의로 늑장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A 상사는 접종 이튿날인 지난 4월 21일 통증을 호소한 뒤 부대에 도움 없이 직접 운전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응급실에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상사 측은 퇴원 뒤 즉각 소속대대에
백신 부작용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대대는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혈압 수치 이상과 가슴 통증이라고만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분, 10분 사이에 그런 반응이 왔으니까 이상 반응 신고로 그걸 다 올려주기를 바랬었는데 흉통으로 올라가고 혈압 수치에 대해서만 결국에는 불만이 많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와서 얘기해라. 이후 A 상사 가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한 달 뒤인 5월 중순이 돼서야 군은 정부에 백신 이상 증세 신고를 했습니다. A 상사 측은 뒤늦게 신고된 탓에 당시 A 상사가 겪은 증상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적절한 대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A 상사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공군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공군 측은 대대 차원에서는 백신 이상 증세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병명 코드가 없었다며 우회할 방법을 알아보다가 신고 접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상급 기관인 공중기동정찰사령부가 대대장 강요 접종 여부 등을 포함해 모든 감찰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치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상사 측은 공군이 아닌 국방부 차원의 감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중사 성추행 부실 수사에 백신 이상 증세 늑장 대응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공군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2일부터 공군본부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서 오늘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 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며 15비행단에선 2차 가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팀은 공군 본부를 상대로는 공군 본부 산하 양성평등센터가 이 중사가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사흘 만인 3월 5일 관련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숨진 이모 중사 유족 측이 오늘 오후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3시 반쯤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 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군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A 변호사는 그러나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 외에 이 중사를 면담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공군 여군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 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군 당국이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육해 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 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 피해자 보호, 부대 운영, 조직 문화, 수사, 조사 분과로 구성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를 트위터에 한 줄 언급하기만 해도 관련 시장이 요동치는데요. 자, 이번에는 성인물 거래에 사용되는 특정 가상화폐를 띄우기 위해서 음란 트윗까지 올려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까지 경고하면서 머스크 응징에 나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여진 기자. 네, 이여진입니다. 예, 머스크가 또 한 번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었군요. 네, 지난 3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바로 옆에 깨진 하트 이모티콘을 넣고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찾았다면서 남성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는데요. 올 초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머스크가 갑작스레 지난달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서 아예 이별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음 날 7% 폭락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여성의 말은 다른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한 힌트를 사실 같은 날 트위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라는 나라 이름을 세로로 쭉 적어놔서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었는데요. 맨 앞글자만 따오면 성인물 콘텐츠 거래에 사용되는 특정 가상화폐 이름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자 다음날 아예 노골적으로 음란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관련된 컴로켓이라는 가상화폐는 1시간도 안 돼서 가격이 4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역겹다, 가상화폐를 배우는 아이에게 이를 가르칠 순 없다, 권력 남용 아니냐면서 머스크를 비판하거나 머스크가 트윗 때문에 신용을 완전히 잃을 거라고 우려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좀 실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도 지금 머스크의 경고장을 날렸다고요? 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유튜브에 머스크에 보내는 어나니머스 메시지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어나니머스는 3분 40여 초 동안 쉬지 않고 머스크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이어가는데요. 머스크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끊임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의 태도가 너무나 기만적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돌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시킨 데 대해서 그가 실제로는 환경이나 인류를 그다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몇몇 기사를 인용해 맹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appears that your quest to save the world is more rooted in a superiority and savior complex than it is in actual concern for humanity. This has been obvious to your employees for a long time, who have faced intolerable conditions under your command for years. It is also obvious to the young children working in your overseas lithium mines, which are destroying the local environment as well. 어나니머스는 또 개인 투자자 수백만 명이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화폐 수익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머스크는 금수저 출신이라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머스크의 가상화폐 놀이 때문에 많은 삶이 파괴됐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조롱하며 경시했다고 분개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해커 활동가를 표방하며 2003년 만들어진 해커 집단으로 2011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마비시켜서 유명해졌는데요. 머스크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기대하라는 말로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may think you are the smartest person in the room, but now you have met your match. We are anonymous. We are legion. Expect us. 네. 자, 어쨌든 머스크는 돌아섰지만 그런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려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세계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법정 통화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2020의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로 공개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Next week, I will send to Congress a bill that will make Bitcoin a legal tender in El Salvador. In the short term, this will generate jobs and help provide financial inclusion to thousands outside the formal economy. 엘살바도르는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부켈레 대통령의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어서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일하는데 이들이 고향에 보내오는 송금액이 지난해에만 6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엘살바도르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합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금융거래 불편뿐 아니라 막대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이 기승을 부리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법정화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또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의 특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 등이 가상화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실험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여진입니다. 휴대전화로 검색했던 상품이 잠시 뒤 온라인 광고에 떠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버나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세계에서도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인간이 화제입니다.
이 신세대 가수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정교한 3차원 그래픽 기법으로 태어난 아담이라는 사이버 가수로 네, 지금 보신 이 가상 인간의 시조새 격인 아담, 지난 1998년 데뷔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색하지만 당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펠레터를 받고 카이스트 명예학생으로 학번을 부여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기술력과 이 자금 한계 속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어떨까요? 이 자신을 23살 여성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하는 인물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름은 레아,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으로 사실 LG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캐릭터입니다. 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히 AI 기술을 뽐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맛집이나 명소도 가고 또 핫한 아이템을 착용한 셀카도 올리면서 어느덧 팔로워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웬만한 인플루언서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 노래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추억을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럽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지금 어색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역시 이게 현실에는 없는 인물입니다. 이 팝송을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주로 올리는 22살 가상인간 루이리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앞서 봤던 이 레아와는 조금 다른 기술을 썼습니다. 이 목소리와 동작, 머리 모양 등은 실제 특정 인물을 바탕으로 하되 얼굴만 가상의 눈과 코, 입을 조합해서 이 세상에 없는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온라인 쇼핑몰 모델로까지 발탁됐는데요. 루이를 만든 업체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가상 얼굴 분양센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는 300만 명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가상 인간도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릴 미켈라인데요. 인스타그램의 특정 브랜드 옷을 입은 게시글을 올리는 대가로 900만 원 받고 있고 또 2019년 한 해 벌어들인 수입만 130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정보 유출 논란, 여기에 각종 혐오 발언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또 이 가상인물의 특정 얼굴을 합성하는 이 딥페이크는 자칫 성착취 영상물과 같은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방통위 역시 올해 관련 윤리규범 실행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우연히 돈 뭉치가 전달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수상함을 직감하고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돈을 건네받은 사람을 잡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부근. 구청 조끼를 입고 건물 앞을 지나던 공무원이 무언가를 유심히 살피더니 불이 나게 전화를 겁니다. 몇 분 뒤 건물 사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오자 그 뒤를 쫓아가며 계속 통화합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반쯤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하던 공무원 조모 씨는 우연히 거액의 돈 뭉치가 전달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젊으신 분하고 나이 드신 분이 구석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조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돈을 건네받은 남성을 따라간 겁니다.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돈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습니다. 저희가 출동해서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채 3분이 안 걸렸고요. 휴대폰하고 현금하고 바로 현장에서 압수를 하고요. 현장에서 피해자도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70살 이모 씨. 카드 회사 직원이라며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거였습니다. 이곳에서 피해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조직원은 돈을 가지고 온 비닐봉투에 담은 뒤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건넨 돈은 현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수상한 현장을 목격하고 끝까지 범인을 쫓은 구청 공무원과 현장에 신속히 도착한 경찰의 대응이 피해를 막아낸 겁니다.
그 현금에 대해서 추궁을 했을 때 본인은 카드사 직원이고 카드사 대면 상환을 하러 나왔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현장에서 카드사 직원들이 대출금 회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했고요.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금책 2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현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해 다른 조직원들 추적에 나섰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엄정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허위 사실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등에는 서울경찰청장 가족이 이 사건과 연루돼 있고 대전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난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6년 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10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선고기일을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류 작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오늘부터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투쟁을 통해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분류 작업 무기한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단체는 지난 1월 정부와 택배노사 등이 참여한 1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아직 85%에 가까운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작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은 사내 대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억대의 돈을 손쉽게 빌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도돌이표처럼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리어 대출 규모는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25차례 나온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입니다. 9억 초과해서 15억까지는 20% 줄이면은 당연히 대출을 통한 그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힌 돈줄에 국민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출 규제에 앞장선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들은 사내기금으로 억대의 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의 다수 공공기관들이 사내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많게는 2억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은 주택자금용 사내대출을 아예 없앴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대부분은 여전히 사내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대출 규모도 더 늘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실과 함께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뺀 7개 기관은 여전히 주택과 생활자금 명목의 사내대출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낮게는 1%대 저금리로 최대 1억 원 후반까지 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쌓인 대출 액수만 6,441억 원, 건수는 17,000건에 이릅니다. 해당 기관들은 사내기금으로 사원 복지를 한 거고 사기업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담보인정 비율, LTV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 국민과 달리 자체기금으로 대출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규제 자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돈을 이용해 갭 투자에 나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출 규제라는 앞문을 막아놓고 자신들을 위한 뒷문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정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관마다 대출 요건을 따지는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느슨했습니다. 아예 LTV나 DTI를 따져보지도 않거나 심지어는 다른 금융권 주택 대출과의 중복 심사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내대출이 직원 복지라는 반박 논리도 있지만 공공기관 복지제도는 사회 통념에 비춰 과도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 지침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돈줄을 막아놓고선 정작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고 방관하는 게 공정한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국제통화기금도 올해 성장률을 6.4%로 수정 전망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기 국공채 금리를 미국의 적정 금리 상승폭만큼 높일 경우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에서 1.7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인상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하고 LH의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인 개발 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으로 현재 10,000명에 달하는 LH 인력을 20%, 2,000명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LH 사태로 민심이 악화하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7명 등에 대한 부동산 소유 상황과 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최근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 가운데 1명은 교도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은 일요일인 현지 시간 6일 새벽 2시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도심의 대학 캠퍼스 인근 쇼핑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쇼핑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졸업을 축하하는 파티를 즐긴 뒤 식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무렵 총격을 당했습니다. As patrons were leaving, one or maybe two vehicles pulled up and began to fire at the crowd. We have 5 persons shot, 3 deceased. 피해자 가운데 1명은 교도관입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사망한 교도관이 2020년 1월부터 데이드 교정기관에서 근무해온 타이레이샤 테일러라고 확인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총격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중 한 대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역에서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였던 지난달 31일에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북서부 한 연회장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윈우드 지역에서 총기 난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This violence has to stop. This is extremely frustrating. Every weekend is the same thing, and we just got to band together. YTN 김진호입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무관중 등을 조건으로 개최하자는 일본 내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 결과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8%로 지난 5월에 비해서 1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관중으로 치르자는 의견이 26%, 관중수를 제한해 개최하자는 의견이 24%를 기록하면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절반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낮 동안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기온도 예상보다 더디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난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중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이 32.6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그 밖에 포항 31.6도, 경주 31.4도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대구 33도, 광주 32도로 예상되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는 수도권 지역은 서울 25도, 인천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도 32도까지 올라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 후반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2시부터 5시 사이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6월 7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